야마모토 신이치의 미국 지도는 쉴 새 없이 계속되었다. 이날 오후는 좌담회였다. 좌담회 장소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뉴포트의 클라크 거리에 있는 멤버의 집이었다. 좌담회는 일본어와 영어 그룹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신이치는 영어 그룹을 담당했다. 통역은 마사키 나가야스였다. 대부분의 영어 그룹 참석자는 일본인을 아내로 둔 남편으로 아내의 권유로 신심을 시작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신이치는 좌담회를 질문회를 했다. 어떻게 하면 광선 유포가 진전될까 등 건설의 숨결로 가득한 질문이 계속되었다. 질문에 답하면서 그는 좌담회장 앞줄에 흑인과 백인 멤버 두 사람이 사이좋게 앉아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시선이 만나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했다. 그 흑인 청년이 손을 들었다. 저는 불법자로서 미국 사회에 공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질문에 신이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훌륭한 생각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고귀함과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먼저 자신의 지역과 직장에서 주위 사람한테 인간으로서 존경받고 신뢰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사회에서 불법이라는 자유와 평등의 인도주의 철학을 넓히는 겁니다. 그것이 미국의 건국 정신을 소생시키는 것이며 사회에 대한 최대의 공헌입니다. 청년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신이치는 이 청년과는 나중에 다시 대화하여 격려하고 싶었다. 질문회가 끝나자 신이치는 잠시 휴식하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환담이 시작되었다. 좌담회 장소에는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멤버들이 기쁜 듯이 악수하며 서로의 결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 모습에서는 편견이나 차별을 느낄 수 없었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의식조차 없는 듯했다. 공원에서 흐느끼며 뛰어간 소년의 모습이 인종차별을 말해주는 한 광경이었다면 이 좌담회는 인간 공화의 축도라고 할 수 있다. 신이치에게는 그것이 더없이 상쾌한 한 폭의 명화처럼 느껴졌다. 거기서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서광을 발견한 심정이었다. 그도 대화에 끼어들어 멤버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미국에는 인종 문제가 커다란 테마인 듯 하군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마사키 나가야스가 신이치의 말을 통역하자 한 백인 청년이 말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은 사회 도처에 있습니다. 또 저 자신도 편견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심을 시작하고 여러 사람과 접하며 함께 활동하는 가운데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들은 함께 광선 유포하는 동지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인류라고 해도 다양합니다. 인종, 민족, 언어, 문화, 국적 모두 다릅니다. 또 똑같은 얼굴이 없듯이 출생을 비롯하여 직업, 입장, 가치관, 취향 모두 각기 다릅니다. 이 다양성 위에 성립된 것이 인간 사회이며 불법에서 말하는 세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걸핏하면 그 차이에 집착하여 사람과 사람을 갈라 차별해왔습니다. 본래 하나여야 할 인간이 차이를 고집하여 분단에 분단을 거듭하며 끊임없는 항쟁을 되풀이해온 것이 인간의 역사라고 해도 좋습니다. 대성인의 불법은 그 분단된 인간과 인간의 마음을 맺어주는 인류 통합의 원리입니다. 신이치의 이야기에 가장 눈을 빛내던 것은 조금 전에 질문한 흑인 청년이었다. 그는 다시 질문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은 인간의 마음을 맺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불법에서는
어떻게 설하고 있는지요? 좋은 질문입니다. 불법의 기본에는 연기라는 사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으로 모든 현상은 여러 원인과 조건이 서로 관계하여 생겨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사물도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주면서 성립한다고 불법에서는 설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모여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발상에는 남을 배척하려는 생각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타인을 어떻게 살리는가,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가치 창조를 하는가 하는 가치관에 서게 됩니다. 질문한 청년은 끄덕이며 마음속 생각을 토해내듯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신심하기 전의 제게는 아무래도 자기 뿌리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흑인은 백인에 의해 노예로 미국에 끌려왔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식은 백인들에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전에 노예였던 인간을 대등하게 대우하기는 싫다. 자신들과 똑같이 모든 권리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백인이 싫었습니다. 저희들은 부모님, 조부, 조모, 아니 훨씬 그 이전부터 백인에게 이용당하고 학대받고 차별당했다고 생각하니 도저히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놀림받고 차별당할 때마다 제가 흑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 몸에 흐르는 피를 원망스럽게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모두 차별하지 않고 저를 대하고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마치 인종 문제는 하찮은 것이라고 말하듯이. 그때 전 이타의 마음을 접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부색의 차이에 제 자신이 얽매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이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당신이 자신의 뿌리에 집착했던 심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에서는 우리들을 모두 지용의 보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용의 보살이란 구원의 옛날부터 부처의 제자로서 말법의 모든 민중을 구하기 위해 광선유포의 사명을 갖고 생명의 대지에서 스스로 원하여 출현한 최고의 보살을 말합니다. 만약 뿌리라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구국의 뿌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아니 인간 본래 누구라도 사회의 평화와 행복을 실현하는 사명을 지닌 구원의 형제입니다. 자기 자신이 설 자리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인생의 의미는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푸른 가지를 펼친 대수는 사막이나 암석 위에는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옥한 대지에 있어야 비로소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풍부한 인간성을 꽃피우고 인생의 영관이 결실을 맺는 인간 대수가 되려면 어떤 대지에 서서 살아가는가가 중요해집니다. 그 설자리야말로 지용보살이라는 자각입니다. 이 대지는 보편이며 인종이나 민족, 국적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을 소생시키고 문화를 번창하게 합니다. 그 땅 속에는 자비라는 청정한 이타의 생명이 샘솟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지용의 보살의 사명을 자각하고 행동한다면 진실한 세계 평화와 인간 공화가 구축될 것이 분명합니다. 흑인 청년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는 그에게 예리한 시선을 쏟으며 강하게 말했다. 지금까지 당신은 몇 번이고 인생의 비애를 맛보며 온갖 쓰라림을 겪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지용의 생명을 자각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과거를 돌아다보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맛본 부당한 차별의 괴로움을 근절시키기 위해 함께 일어섭시다. 불행이라는 쇠사슬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투사로서. 신이치는 청년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그 손을 강하게
강하게 쥐었다. 그의 팽팽하고 검은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하얀 이가 빛났다. 환담의 장소는 우정과 맹세의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의 무대가 되었다. 신이치는 여기서 지구의 결성을 발표했다. 탄생한 것은 시카고 지구와 켄터키 지구였다. 시카고 지구 지구부장에는 시카고의 중심이 되어 활약한 미야코 콜맨이 취임했다. 신이치는 그녀의 남편인 마크 콜맨에게 가슴에 달고 있던 학회의 금배지를 증정했다. 부부가 힘을 합하여 회장인 자신과 똑같은 자각, 똑같은 결의로 활동하여 시카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좌담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행은 콜맨 부부와 함께 시내를 걸었다. 빽빽이 들어선 빌딩의 숲을 헤치듯 루프라고 불리는 순환 고가 전차가 덜컹거리며 달려간다. 이 소리의 울림이 야마모토 신이치에게는 번화한 시카고 시가의 활기찬 구동소리로 느껴졌다. 그의 마음도 들떠 있었다. 미국 사회에 가로지르는 인종 문제의 균열을 복구하여 인간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확고한 증거를 좌담회에서 보았다는 기쁨을 누를 길이 없었다. 도중에 신이치는 카메라점에 들어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샀다. 이번 여행에서 만난 멤버들을 촬영하여 사진을 기념으로 선물하자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미시건 거리에서 즉시 이 카메라를 사용했다. 지나가는 한 소년에게 말을 걸어 기념으로 함께 사진을 찍었다. 신이치는 앞으로 미국의 21세기를 담당할 모든 소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을 건네 미래를 기대하고 축복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일행은 초고층 빌딩으로 알려진 프루덴셜 빌딩에도 올라가 보았다. 눈 아래 펼쳐진 미시건 호수가 노을에 비치어 황금 거울처럼 빛나고 있었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푸른 호수면도 태양빛을 받으면 황금으로 빛난다. 사람 또한 불법의 빛에 비춰지면 황금색 인간성의 빛을 발한다. 편견과 증오의 구름으로 뒤덮인 무명의 어둠을 비추는 묘법의 태양을 이 미국의 대지에 떠올리는 거다. 그는 저녁 노을에 물든 시카고의 천지에 맹세했다. 그것을 위해서는 많은 벗에게 불법을 가르치고 철저히 키워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이치는 통감했다. 다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호텔로 돌아온 것은 오후 8시 무렵이었다. 신이치의 발열은 여전히 계속되어 밤이 되면 피로감이 몰려왔다. 신이치 일행이 호텔의 복도를 걷고 있을 때 복도 한 모퉁이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몇 명이 있었다. 부인이 4명, 어린아이 2명이었다. 켄터키에서 온 일본계 멤버들이었다. 그녀들은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신이치를 만나고 싶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어째서 복도 같은 데 앉아 있을까? 로비의 소파에서 기다리면 될 텐데. 사람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겠군. 이시카와 유키오가 혀를 차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신이치는 이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아니 여러분, 어쩐 일로 여기까지? 신이치는 복도에 앉아 기다리던 부인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 뵐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께 지도를 받고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자, 그럼 빨리 내 방으로 갑시다. 줄곧 기다렸으니 피곤하겠군요. 그는 자기 방으로 안내했으나 모두 어려워하며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자, 사양 말고 들어오세요. 신이치는 정중하게 그녀들을 맞이했다. 부인들의 옷차림은 결코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신이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미국을 구하는 금색의 부처로 생각되었다. 부처는 어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바세계라는 현실 이사회 속에 있는 것이다. 부처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생명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신이치는 가공의 부처가 아닌 황선유포의 사명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부처에게 헌신하며 지키는 일이 회장인 자신의 책임과 의무라고 결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의 신념이고 철학이었다. 이야기가 시작되자 아이들이 떼를 쓰기 시작했다. 배가 고픈 듯 했다. 기요하라가스가 재빨리 과자를 한 알음 사가지고 와 아이들에게 나눠주었다. 켄터키에서 교통비를 겨우 마련해서 온 멤버들에겐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줄 여유가 없었던 것이 분명했다. 신이치는 기요하라의 그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다.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각자 커다란 생활에 고뇌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들의 흉중에는 그 고뇌를 훨씬 능가하는 지구 결성의 기쁨과 건설의 기백이 넘치고 있었다. 강의 바위와 돌이 있듯이 인생에도 언제나 고민과 괴로움이 있다. 그러나 도도하게 물이 흘러간다면 바위도 돌도 물속으로 가라앉아 마침내 바위는 깎이고 돌도 떠내려간다. 광포라는 평화의 사명에 살아가는 생명의 환희와 약동은 이 도도한 물의 흐름과 유사하다. 수많은 고뇌가 있어도 신심의 환희가 있으면 유유히 고뇌를 떠내려 보내며 극복할 수 있다. 신이치는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까지 격려에 격려를 거듭했다. 비행기가 한순간 조종간을 조작하여 상승하듯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비상하는 전환점을 온 힘을 다해 만들고자 했다. 시카고 체류 사흘째 되는 날은 현지를 시찰하기로 했다. 미국을 대표하는 대도시 시카고의 모습은 내일의 일본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라고 야마모토 신이치는 생각했다. 신이치는 차 안에서 제목을 계속 올렸다. 그는 하와이 땅에 해외 방문의 제1보를 새긴 날부터 미국이라는 신천지에 제목을 스며들게 하겠다는 심정으로 국토의 번영을 기원하며 창제하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다. 일행은 자동화된 전기제품 생산 공장을 비롯하여 시카고의 공업지대를 돌았다. 그 도중에 창문 가득 붙어있는 선거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민주당의 선거 사무소인 듯 했다. 11월 8일이 대통령의 본선거를 비롯하여 주지사, 상하원 선거의 투표일로 신이치 일행의 미국 방문은 마침 그 선거전이 한창일 때였다. 특히 대통령 선거는 공화당의 리처드 M. 닉슨 부통령과 민주당의 존 F. 케네디의 1대1 격전이 되어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되고 있었다. 닉슨은 47세, 그에 비해 케네디는 43세로 젊은 세대의 대결이었다. 유투형 제트기 사건으로 동서의 순회 회담도 결렬되어 다시 냉전으로 역류하고 있었던 만큼 사람들은 미국의 위신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대통령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것을 반영했는지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극히 높았다. 닉슨은 정치가로서의 경험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점을 전면으로 내세워 싸웠다. 한편 케네디는 뉴 프론티어를 슬로건으로 현 상태를 일신하는 신정책을 강조했다. 특히 텔레비전 토론에서 닉슨이 내게는 경험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케네디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양자는 격렬하게 대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본 케네디의 젊은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은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했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힘이다. 신이치는 마사키 나가야스에게 대통령 선거의 상황을 들으며 생각했다. 미국의 민중도 새로운 지도자를, 새로운 이념을 가랑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법이라는 생명의 대철학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말없이 케네디의 포스터를 주시했다. 오후가 되자 일행은 교회를 돌았다. 주위에는 한적한 전원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이 주변 농가 사람들의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로 들어보고 싶군. 신이치가 불쑥 말했다. 농가 한 채를 지나가니 한 젊은 부인이 서 있었다. 그 집의 주부인 듯 했다. 마사키 나가야스가 차를 세웠다. 신이치는 차에서 내려 웃는 얼굴로 부인에게 인사했다. 헬로우. 그 뒤를 이어 마사키가 영어로 이야기했다. 안녕하세요. 시카고 농가의 생활에 대해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이분은 일본에서 온 창가학회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 선생입니다. 창가학회는 세계의 평화와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는 불법 단체입니다. 마사키는 이렇게 말하며 신이치를 소개했다. 그녀는 기꺼이 마사키의 질문에 응하여 시카고의 농가 생활이나 작물 또 가문의 역사까지 이야기해 주었다. 일가는 독일에서 이주해 왔다고 한다. 대화를 나누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서 노부인이 밖으로 나왔다. 나이는 70대 후반쯤 되었을까. 저희 할머니예요. 오늘은 할머니의 생신이거든요. 젊은 부인이 말했다. 그 말을 듣자 신이치는 노부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할머니의 건강만큼 가족들에게 가장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일가의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또 가족분들은 할머니를 누구보다도 소중히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가족의 애정을 강하게 하고 일가가 영원히 번영하는 원천이 됩니다. 행복은 결코 멀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 있습니다. 마사키가 신이치의 말을 전했다. 노부인은 낯선 일본인의 축복에 기쁜 듯 미소를 띄었다. 신이치는 미소 짓는 노부인을 보며 말했다. 그럼 모두 할머니의 생신을 축하하며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부릅시다. 그는 노부인을 부드럽게 감싸는 시선을 보내며 먼저 노래하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노랫소리에 맞추어 모두 합창했다. 노랫소리는 전원의 하늘에 울려 퍼졌다. 흐뭇한 교환의 한때였다.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노부인은 눈물을 글썽였다. 생일 노래의 합창이 끝나자 신이치는 폴라로이드로 기념 촬영을 하고 그 사진을 노부인에게 증정했다. 할머니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말했다. 고마워요. 안면도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축하해 주시다니.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할머니, 앞으로도 또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세요. 몸은 나이가 들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져도 마음까지 주름이 생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마음먹기에 따라 마음은 항상 청춘일 수 있습니다. 할머니도 언제까지나 젊은 마음으로 청춘의 인생을 살아주세요. 그리고 100살까지 살아주세요. 약속합시다. 마사키 나가야스가 그 말을 통역하자 할머니는 뺨을 붉히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마 난 그렇게까지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처럼 언제나 청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어요. 정말 고마워요. 마지막 말을 잊지 못했다. 그리고 할머니는 양손을 벌려 신이치를 끌어안았다. 처음 가지는 순간의 만남이었다. 그러나 한순간의 마음에 현과 현은 서로 공명하여 아름다운 우정의 선율이 되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깊이는 반드시 세월의 길이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인격이 연주하는 인간주의의 선율이 마음의 공명을 일으키고 인간의 연계와 우정을 키우는 것이다. 노부인은 일행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며 전송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항상 사람과의 만남을 소중히 해왔다. 상대가 회원이든 아니든 간에 하나하나의 마음에 마음을 쏟고 희망의 씨앗을 심어 우정의 잎을 무성하게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다. 그것이 연기라는 인간 융합의 원리를 아는 불법자의 참된 자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날 10월 11일은 시카고에서 캐나다 토론토로 이동하는 날이었다. 당시 캐나다에 거주하는 회원은 없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 캐나다를 방문하는 것은 대객전의 건축 자재를 구입하고 현지의 실정을 시찰하기 위해서였다. 비행기 창밖에는 불타오르듯 선명한 단풍이 펼쳐져 있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대지는 불타는 바다를 연상시켰다. 그야말로 금추였다. 일행이 토론토 공항에 도착한 것은 정오 가까이였다. 캐나다인 만큼 과연 공기가 차가웠다. 로비로 나오자 마사키 나가야스가 곧바로 렌트카를 빌리러 갔다. 일행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줄곧 이쪽을 보고 있는 젊은 일본 부인이 있었다. 녹색 코트를 입고 머리에 스카프를 쓴 눈이 큰 여성이었다. 그녀는 일행 앞으로 다가와 몹시 조용한 어조로 물었다. 저 창가학회 분이신가요? 이곳에는 마중 나올 만한 사람이 없었다. 일행은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면서도 이 부인도 멤버가 아닐까 하는 기대에 가슴이 부풀었다. 주조 기요시가 대답했다. 네, 그렇습니다. 학회원이십니까? 아니요, 학회원은 아닙니다. 모두 의아한 얼굴로 부인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어머니가 일본에서 신심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마중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마중을 나와주시다니 고맙습니다. 내가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네, 이즈미야 데루코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어느 지부이십니까? 예, 가마타 지부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걱정하여 따님이 마중 가도록 부탁하시다니 어머니의 인품을 잘 알겠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캐나다로 오시게 되었는지요? 네, 남편이 상사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정근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토에는 반년 전에 왔습니다. 이즈미야는 신이치의 질문에 밝고 상냥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공항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토론토 교외에 살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결혼하여 캐나다로 건너간 딸이 걱정되어 편지로 입회를 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어머니가 가르쳐주는 벌이나 공덕담 이야기가 미신적인 시대착오라고 생각하여 신심에 저항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매번 보내준 세이쿄 신문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다. 그 어머니한테 이날 아침 항공 우편이 도착했다. 거기에는 학회의 야마모토 회장 일행이 11일 캐나다를 방문한다는 내용과 야마모토 선생님은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실 분이다. 꼭 공항에서 맞이하기 바란다고 써 있었다. 순간 그녀는 가야 할지 망설였다. 임신 7개월의 무거운 몸인데다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지 않은 탓도 있었지만 만약 절복이라도 당하면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지 않으면 어머니의 부탁을 짓밟은 불효를 저지를 것 같아 할 수 없이 공항으로 나온 것이다. 신이치는 이즈미다의 가정에 대해 묻고 인생에서 왜 신앙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며 불법이란 생명의 법칙을 이야기했다. 거기에는 무리하게 입회를 강요하는 것도 위협적인 태도도 없었다. 이야기도 논리정연했다. 그녀는 지금까지 학회에 대해 품고 있던 인상과는 어딘지 틀리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신이치는 깨우쳐주듯 말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목을 부르는 겁니다. 그녀는 그 말을 저항 없이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얼마 후 마사키 나가야스가 스테이션 웨건을 빌려왔기에 거기서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신이치가 이즈미야에게 공항까지 어떻게 왔냐고 묻자 그녀는 택시로 왔다고 했다. 그럼 2차로 자택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택시로 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녀는 사양했지만 신이치는 혼자서 자신들을 마중 나온 부인을 택시로 보낸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짐을 쌓고 일행이 타자 남는 자리가 없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몇 번이고 다시 짐을 쌓아보았지만 이즈미야가 탈 공간은 확보할 수 없었다. 이즈미야 데루코는 자신을 배려하여 차로 보내려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성의에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전 괜찮으니 걱정 마시고 어서 출발하세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신이치는 정말 미안하군요 라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는 헤어지면서 자기들이 머무는 호텔의 이름을 알려주며 말했다. 혹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찾아오세요. 또 일본에 돌아가면 어머님께 따님은 건강하게 잘했다고 꼭 전하겠습니다. 이즈미다는 일행이 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일행을 떠나보내고 택시를 타니 기분이 상쾌해졌다. 집을 나설 때의 무거웠던 기분과는 달리 마음속에 끼어있던 안개가 걷히고 아침에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그것은 어머니의 바람대로 야마모토 회장 일행을 맞이하여 효도할 수 있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흐뭇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야마모토 회장이라는 인간에게서 흘러나오는 성실함과 배려, 확신, 그리고 도리에 맞는 지도를 통해 어머니가 일심으로 힘쓰는 신앙세계의 진실한 모습을 처음으로 엿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즈미야는 자신의 마음이 크게 변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로부터 수주 후에 그녀 앞으로 학회 서적 몇 권이 도착했다. 발송인은 야마모토 신이치였다. 그리고 이 만남에서 1년 7개월 후 이즈미야 데루코는 스스로 입회했다. 이윽고 그녀에 의해 캐나다 광포는 크게 전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공항에서 킹거리에 있는 킹 에드워드 호텔에 도착한 일행은 곧바로 시내를 견학하러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신이치는 호텔에 남았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애틀 이후로 열이 내리지 않았으며 특히 오후가 되면 반드시 열이 높아졌다. 휴식을 충분히 하면 좋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에 1년분의 활동을 하자는 결의로 임한 이번 여행이었다. 스케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고 무리임을 알면서도 질주할 수밖에 없었다. 토론토 시내를 견학하려고 외출한 주조 기요시 일행은 저녁 무렵이 되어 한 일본인을 데리고 호텔로 돌아왔다. 이 장녀는 무역회사를 경영하며 1년 반 정도는 출장으로 몬트리올에 체재한다는 학회원이었다. 그리고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이 토론토로 온다는 것을 알고 몬트리올에서 약 10시간 정도 버스로 달려왔다고 한다. 신이치는 그 장년과 잠시 간담했다. 캐나다에는 없다고 생각한 동지가 있는 데다가 몬트리올에서 일부러 자기를 찾아와 주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신이치는 장년에게 몬트리올 사정을 물었다. 장년은 기독교가 사회 구석구석까지 정착되어 있어 거기서 불법을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야기했다. 그것은 현 상태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객관적인 상황 분석이긴 했으나 그의 이야기에는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광포 주체자로서의
도전의 기계는 느낄 수 없었다. 그러면 몬트리올의 광선 유포는 훗날로 미룰 수밖에 없겠군요. 신이치는 말했다. 어느 곳이든 광포를 추진하려면 홀로 서는 사자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가면히 맞서 광선 유포의 모든 책임을 떠맡으려는 사람이 없으면 향상도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새로운 개척에 어려움과 노고가 따르는 건 당연하다.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어렵고 불가능이라 하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뚫고 나가는 불꽃과 같은 패기와 투쟁에 의해서만 광포는 개척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이치는 그 말을 삼켰다. 캐나다의 한 톨 씨앗이라고도 할 장년에게 기대는 애쓰나 엄한 사자의 길을 말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이 장년은 홀로서는 학회 정신을 배울 기회도 없었을 것이다. 신이치는 이곳까지 자신을 찾아준 장년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헤어졌다. 그리고 그가 생애 신심의 승리자로서 살아갈 것을 염원했다. 신이치는 캐나다 광포가 막을 열려면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광선유포를 이 세상의 사명이라고 정한 동지가 속속 배출될 때를. 니치렌 대성인이 일염부제 총여에 대어본존을 건립하신 지 681년째가 되는 10월 12일 아침을 야마모토 신이치는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맞이했다. 대성인의 유명대로 그 법을 세계에 홍통하겠다며 처음으로 미 대륙에 건너와 캐나다 땅에서 이날을 맞이한 것에 대해 신이치는 깊은 감회를 느꼈다. 건강을 해치긴 했으나 그의 가슴속에는 광선유포의 새로운 결의가 넘쳐 흘렀다. 이날 신이치 일행은 마사키 나가야스가 운전하는 차로 대객전을 건설하려고 구입할 자재를 둘러본 후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엘리호에서 온타리오호로 흐르는 나이아가라 강 중간에 있었다. 차에서 내리자 지축을 뒤흔드는 굉음이 울리고 물보라를 일으키는 거대한 폭포가 펼쳐져 있었다. 강 중간의 고트섬에서 좌우로 갈라지는 폭포는 각각 수백 미터의 폭으로 50미터 정도의 낭떠러지에서 물이 떨어지는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다. 신이치는 대자연이 엮어내는 경관에 매료되어 강변 돌뚝 위에 걸터 앉았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창공이었다. 폭포 저편에는 무수한 색상의 단풍이 펼쳐져 있었다. 그 속에서 굉음을 내고 순백의 빛을 발하며 물길이 춤추면서 부서진다. 그리고 물보라가 되어 하늘로 흩날리며 선명한 7빛깔 무지개를 띄웠다. 그칠 줄 모르는 풍부한 물의 흐름이 광포의 전진을 상징하는 듯 했다. 그리고 무지개 빛은 크나큰 희망을 나타내는 듯 했다. 신이치는 웅장한 경관을 바라보며 곁에 서 있던 아키즈키 에이스케에게 깊은 마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이 폭포에 걸린 무지개도 흐름이 한번 끊기면 그 순간에 사라진다. 인생의 희망의 무지개도 광포로 약동하는 전진이 있어야만 비로소 빛을 발하는 법이네.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지지 않는 강함이 있다. 그러나 희망을 잃으면 인생은 어둠이다. 절망은 정신의 죽음과 같다. 청년은 항상 희망을 안고 희망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세계 청년들의 마음에 희망의 무지개를 만들어주고 싶네. 청년부장 아키즈케는 그 말에서 청년에 대한 신이치의 한없는 자애와 뜨거운 기대를 느꼈다. 이러한 선생님 슬하에 모인 우리 청년부는 얼마나 행복한가. 아키즈키는 생각했다. 일행이 호텔로 돌아왔을 무렵에는
주위는 이미 어둠의 장막에 감싸여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프론트에서 방 열쇠를 건네받고 로비의 소파에 앉아 무심코 옆에 놓인 영자 신문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숨을 멈추었다. 이 사람은 사회당의 아사노마 위원장이 아닌가? 거기에는 학생복에 점퍼를 걸쳐 입은 남자가 칼로 사회당 위원장인 아사누마 이네지로를 습격하는 사진이 실려 있었다. 아사누마의 안경은 벗겨지고 쓰러지기 직전의 순간이었다. 마사키 나가야스가 곧바로 신문기사를 번역하여 전했다. 아사누마 위원장은 일본 시간으로 12일 오후 3시 무렵 도쿄 히비야 공회당에서 개최된 자민, 사회, 민사 3당의 당수가 입회한 연설회에서 연설하던 도중 17세의 우익 소년 야마구치 오토야에게 단검에 찔려 사망했다는 것이다. 동행 간부들도 놀란 표정으로 신문에 실린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큰일이군. 신이치는 마음속으로 제목 삼창하며 명복을 빌었다. 그는 아사노마와는 면식도 없고 사상도 주의 주장도 원래 달랐지만 그 서민성과 활발한 행동에 일종의 공감을 느끼고 있었다. 아사노마 이네지로는 사회당 서기장, 위원장을 역임하면서도 도쿄 후카가와 시라카와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등 지극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또 인간 기관차라고 불릴 정도로 정력적으로 각지를 다니며 데모의 선두에 서서 대중과 함께 싸우는 것을 신조로 삼았다. 그 아사누마가 테러에 흉악한 칼에 쓰러졌다는 것은 신이치에게도 몹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잔인무도한 범행을 증오했다. 그리고 테러의 어두운 수렁에 빠진 범인인 소년 또한 가련하기 짝이 없었다. 이 해는 신안보 조약과 관련된 테러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었다. 6월 17일에는 20세 청년이 국회 군내에서 사회당 고문 가혹함이 좋다로 중의원 의원을 칼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사건이 일어났다. 또 7월 14일에는 기시 수상이 전쟁 전에 우익단체 간사장을 역임했던 65세의 남자에게 수상 관저에서 단검에 찔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이 있었다. 신안보조약을 둘러싼 소동은 정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반성을 촉구하려 했다는 것이 범행의 이유였다. 사회당의 아사도마 위원장 암살 사건은 당초에 누구도 17세 소년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경찰도 뒤에서 그를 조종하여 지시한 사람이 있다는 견해에서 조사를 시작했던 것이다. 범인인 소년은 일찍부터 우익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점 등에서 그 관계자에게도 혐의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소년은 사상적으로 우익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범행은 단독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이 후에 밝혀졌다. 아버지가 자위관인 그는 예의 바르고 온순하며 순수한 소년이었다고 한다. 자위대의 존재 자체를 좌익 세력이 격렬히 비판하던 시대에 사춘기를 보낸 소년의 마음에 반공의식이 점차 싹트기 시작했다고 해도 결코 이상하지 않았다. 소년은 어느 날 우익 지도자의 가두 연설을 들었다. 그것은 소련, 중국은 일본의 적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산당을 비롯하여 사회당, 노동조합, 전학년 등도 그의 앞잡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수당 정치가의 부패와 타락을 공격하고 일본은 지금 혁명 전야의 상황에 있다며 유신의 단행을 외치며 청년의 권기를 호소하고 있었다. 그 열렬하고 단순 명쾌한 호소는 소년의 혼을 격렬하게 뒤흔들었다. 그는 자진하여 우익단체의 활동가가 되었다. 때마침 안보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는 안보의 반대를 외치는 집회나 데모에 항의하는 우익의 행동에 참가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데모 대열에 뛰어들기도 했다. 수차례 검거되기도 했다. 그러나 안보를 반대하는 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여 불길이 더욱 많이 번져가는 것을 보니 적색혁명에 대한 위기의식은 더욱 높아진 듯 했다. 그는 좌익에 비해 우익은 숫자가 너무도 적어 평범한 방법으로는 정권을 획득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 좌익 리더들은 타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우익 리더 누구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 소년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었다. 실망한 소년의 위기감과 초조함은 그 돌을 더해갔다. 그리고 일본이 공산주의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좌익 지도자를 암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단독 범행에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그는 암살 대상으로서 몇몇 정치가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 중에서 사회당의 아사누마 위원장을 선택한 것은 사회당이 사람들의 눈을 속여 일본을 공산주의에 팔아넘기려는 존재로서 공산당 이상으로 악질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특히 지난해 3월에 사회당 서기장이었던 아사누마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미제국주의는 중국과 일본의 공동의 적이라는 발언을 하여 체질을 드러냈다고 생각한 듯 했다. 그러나 소년이 단독으로 테러를 단행하는 데에는 그것을 받쳐줄 정신적 지주가 필요했다. 야마구치는 세이고 다카모리나 요시다 쇼인, 히틀러 등을 숭배하고 존황론에 대한 책도 자주 읽었다. 특히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생장의 집의 총재 다구치 마사하루 편저, 천황 절대론과 그 영향을 빌려보았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 듯했다. 거기에는 천황의 귀라는 길은 충에 있다고 하여 나를 버리는 것이 충이라고 했다. 이 말이 젊은 혼에 잔인하게도 테러의 결단을 재촉한 것이다. 그리고 11월 20일에 치루는 제29회 총선거를 앞둔 10월 12일에 새 당수가 참석한 연설회에서 그는 마침내 암살을 결행했던 것이다. 가장 무서운 것은 그릇된 사상이다. 그로부터 21일 후인 11월 2일, 소년 야마구치 오토야는 도쿄 소년 감별소의 독방에서 목을 메고 17세의 목숨을 스스로 끊었다. 독방의 벽에는 치약가루로 칠생보국 천황폐하 만세라고 써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토론토의 호텔에서 이 아사누마 위원장의 암살을 접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달랠 길이 없었다. 소녀는 자신이 그리는 관념적인 이상의 척도에 현실을 짜맞추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그러나 모순을 껴안고 유동하면서 살아가는 현실이 관념의 척도에 맞는 일은 없다. 맞지 않는다면 결국 도달할 곳은 초조함이나 체념이다. 그렇다면 소녀는 실망과 초조함에 휩싸여 자멸할 각오로 테러의 길을 오로지 달려갔을 것이다. 안보투쟁에 정열을 쏟다가 일격에 완패당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개혁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양자의 주의 주장은 정반대이지만 거기에 공통된 무언가를 신이치는 느꼈다. 그는 개혁을 꿈꾸는 순수한 혼이 희망을 잃고 무참하게 부서지고 또 퇴색되는 무상함을 되새기고 있었다. 현실의 사회라는 대지에 젊은 힘이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무성하게 해야 비로소 새로운 시대는 창조되기 때문이다. 10월 13일 아침에 고속도로를 스테이션 외건 한 대가 질주하고 있었다. 핸들을 잡고 있는 것은 마사키 나가야스였다. 토론토에서 뉴욕으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 야마모토 신이치 일행이었다. 마사키의 얼굴에는 땀이 옅게 배어 있었다. 뉴욕행 비행기의 출발 시간은 오전 10시였다. 아침 8시에 호텔을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그때까지 전원이 모이지 않아
출발 시간이 2, 30분쯤 지연되고 말았다. 마사키는 그 시간을 앞당기려고 필사적이었다. 그는 지도를 한 손에 쥐고 전속력으로 공항을 향해 달렸다. 그런데 공항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시계바늘은 이미 오전 9시 10분을 지나고 있었다. 아직 멀었는가? 등 뒤에서 이시카와 유키오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사키 군, 이 길은 그저께 왔던 길이 아닌데? 아키즈키 에이노스케가 말했다. 마사키는 더욱 불안해졌다. 그러나 지도를 보니 공항은 틀림없이 이 방향이었다. 잠시 그대로 달렸으나 마사키는 도중에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가까운 농가에 뛰어들어 전화를 빌렸다. 공항에 전화하여 일행이 찾아가는 몰톤 공항의 위치를 물었다. 그러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공항은 지금 온 길과는 정반대의 방향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도에는 이쪽에 공항이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아, 그곳은 밀턴 공항이라는 공군 비행장입니다. 마사키는 깜짝 놀랐다. 설마 A와 I의 글자 하나가 틀린 두 공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쪽에 몰톤 공항이 있다고만 생각했던 것이다. 비행기를 놓치면 신이치 일행의 계획은 모두 어긋난다. 뉴욕 공항에는 많은 동지가 마중 나와 있을 것이다. 마사키는 저 하와이에서 신이치 일행을 맞이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전신에 맥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차로 돌아오자 창백한 얼굴로 신이치에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곧바로 되돌아가겠습니다. 마사키는 머리를 깊숙이 숙였다. 그리고 차에 오르자 엑셀을 힘껏 밟아 무서운 스피드로 달리기 시작했다. 핸들을 잡은 마사키 나가야스의 귀에 뒷좌석에서 이시카와 유키오와 야마다이라 주에이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제 시간에 갈 수 있을까요? 늦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그렇군요. 늦을지도 모르겠군요. 그 말에 마사키의 가슴은 쓰렸다. 그는 더욱 속도를 냈다. 마사키 군,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되네. 사고라도 나면 안 되지. 늦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신이치는 마사키를 타일렀다. 본인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부끄러움에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찢어지는 가슴속을 신이치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었다. 이윽고 멀리 몰톤 공항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사키는 마음속으로 제목을 부르면서 필사적으로 핸들을 움직였다. 공항에 도착하자 시계바늘은 이미 10시가 조금 지나 있었다. 일행은 한 가닥 희망을 갖고 급히 탑승 카운터로 향했다. 마사키가 숨을 헐떡이며 비행기 편명을 말하자 담당자는 그 비행기는 방금 출발했습니다라며 딱한 듯이 영어로 말했다. 아직 젊은 20대라고 생각되는 담당자였다. 다음 비행기의 출발 시간과 빈자리의 여부를 확인했다. 다음은 12시 15분입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빈자리가 없군요. 오늘은 오후 10시 15분 마지막 비행기까지 모두 10,000원입니다. 마사키는 신이치에게 죄송스러운 듯이 그것을 전했다. 일행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다시 마사키는 카운터로 가서 담당자에게 사정을 이야기했다. 젊은 담당자는 정말 딱하게 됐군요. 무사히 뉴욕에 도착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손을 써보겠습니다. 라고 했다. 담당 청년은 어딘가에 두세 번 전화를 걸더니 카운터를 떠났다. 모두 불안과 초조함이 교차된 얼굴로 담당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여행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생기는 법이야. 신이치는 그러한 모두의 마음을 달래듯 말했다. 그러나 그도 뉴욕에서 기다리는 동지에게 폐를 끼치는 일만은 피하고 싶었다.
10분 정도 지나자 담당자가 돌아왔다. 마사키가 불안해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담당자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아마 잘 될 겁니다. 잠시 후 카운터에 전화벨이 울렸다. 기다렸다는 듯 담당자는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상대방과 상당히 긴 시간 교섭해 주었다. 그는 전화를 끊자 상냥하게 마사키 나가야스에게 말했다. 다른 항공회사 편입니다만 7명의 좌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출발은 12시 30분입니다. 짐은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마사키는 뛸 듯이 기뻤다. 일행에게 좌석을 구했다고 전하자 모두의 얼굴에 비로소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 나서 마사키는 뉴욕 공항에 전화하여 안내방송으로 일행의 탑승편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 젊은 담당자의 친절이 무엇보다도 고마웠다. 탑승 시간에 늦은 것은 이쪽의 불찰이다. 그러한 자신들에게 편리를 보아줄 아무런 의무도 그에게는 없었다. 그런데도 비행기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이쪽 입장이 되어 팔방으로 분주히 손을 써준 것이다. 또한 생색을 내는 태도도 전혀 없었다. 신이치는 마사키와 함께 그 담당자에게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Thank you very much. 당신의 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이치가 악수를 청하자 젊은 담당자도 상냥하게 응했다. 악수한 손과 손에 우정의 고동이 오갔다. 좋은 여행 되십시오. 담당자인 청년은 이렇게 말하고 미소를 보냈다. 신이치는 이 청년의 일을 생애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인류에는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 힘이 되어주기는 어렵다. 보고도 못 본 척하며 피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라고 해도 좋다. 자그마한 일인 것 같지만 인간으로서의 배려와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인류애나 세계 평화라고 해도 이러한 가까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부터 시작된다. 그렇다고는 하나 궁지에서 구해준 사람이 나타난 것에 신이치는 불가사의한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에 있는 동지들이 그의 해외 방문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제목을 보내주고 있다는 것을 통감했다. 청년의 호의에 감동하며 신이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그에게는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불타오르는 단풍이 더없이 아름답게 느껴졌다. 시야에 펼쳐지는 금추의 대지는 진심 어린 마음이 엮어내는 인간 공화의 눈부신 비단의 그림 무늬처럼 생각되었다. 신이치의 가슴에는 평화를 맹세하는 종이 한층 드높게 울리고 있었다.